여러분, 한국 기업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기업 중 최초의 기록이자 완벽한 왕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한 해 전체 매출은 약 33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매출만 93조 원에 달하며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요. 2018년의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우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실적의 1등 공신은 단연 인공지능, AI 열풍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 풍메모리,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기술적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인데요.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칩 품귀 현상도 삼성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되었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동안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비메모리 분야의 반전도 눈부십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와 설계 부문인 시스템 LSI가 대형 계약을 잇따라 따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빅테크 기업들과 진행 중인 대규모 거래 협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의 뒤를 잇는 거물급 고객사들과의 협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하청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 중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완성차와 전장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삼성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먹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다시 한번 초격차의 저력을 복원했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업황이 좋아진 덕분이 아니라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혁신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제 삼성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를 거느린 거인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삼성전자가 100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매 분기 매출 100조 원,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연다는 의미인데요. 일부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1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이 전망이 실현된다면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은 460조 원을 웃돌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넘어 글로벌 IT 생태계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메모리 부족 심화가 삼성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는 삼성이 AI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기술력 논란을 잠재우고 비메모리 분야까지 리딩하기 시작한 삼성의 행보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려갈 새로운 역사, 100배 클럽 달성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우리 모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창 열어보기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는 밖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상장사 3곳 중 한 곳의 목표 주가가 일제히 상향되고 있거든요. 특히 내 주식은 언제 오르나 목 빠지게 기다리던 반도체 개미님들, 지금 눈 크게 뜨고 이번 영상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요. 증권사 3곳 이상이 분석한 국내 상장사 280개 중에서 무려 100개 기업의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5.7%나 되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고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목표가를 높여 잡은 종목이 26%밖에 안 됐고 오히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며 목표가를 낮춘 곳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하향 조정된 종목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균 적정 주가가 한 달 만에 각각 4.3% 정도씩 쑥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다들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 핵심은 바로 실적 컨센서스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예상치가 말도 안 되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해 한 40조 원 정도 벌겠지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웬걸요? 지금은 예상 영업이익이 각각 90조 원과 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기대치가 2배 가까이 뛴 상황이죠.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 AI 투자가 폭발하고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에 현대차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굵직한 기업들까지 실적 잔치에 동참하면서 시장 전체의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상승 릴레이에서 철저히 소외되거나 오히려 매도 사인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가 깎였습니다.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좋아도 당장 들어갈 비용이 많거나 실적이 주춤할 것 같으면 냉정하게 가위질을 당하는 거죠. 특히 업종별로 보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반도체는 17개 종목 중 절반 가까이 목표가가 올랐지만 미디어 업종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13개 종목 중 무려 61.5%가 목표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방송이나 엔터 쪽은 수익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돈을 확실히 벌어오는 곳에만 돈이 쏠리는 아주 냉정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 기대감은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반도체와 인프라라는 확실한 실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종목이 단순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실적이 뒷받침돼서 목표가가 오르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번 목표가 상향 딜레이가 진짜 상승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기대감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전망을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산 30억 원 이상 고객 401명에게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처를 물었습니다. 54%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33%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이 48%, 한국이 41%로 미국이 앞섰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부자들이 국내 증시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중 어디가 더 오를지 물었더니 69%가 코스닥을 꼽았습니다. 중소형주 장세를 기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전망도 낙관적입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응답이 60%, 1100까지 간다는 응답도 18%나 됐습니다. 코스피는 4500에서 5000 사이를 예상한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5000을 넘는다는 응답도 15%였습니다. 투자 비중도 달라졌습니다.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58%였습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작년만 해도 국채나 회사채 같은 안정형 자산 선호가 높았는데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투자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ETF나 ETN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9%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직접 매수는 38%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 종목 선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상승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유망업종 1위는 AI 반도체로 32%를 차지했습니다. 로봇이 18%로 2위, 제약바이오가 15%로 3위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성장 기대가 뚜렷합니다. 단 한 종목만 산다면 어디를 고르겠느냐는 질문에는 삼성전자가 18%로 1위였습니다. 테슬라가 14%로 2위, SK하이닉스가 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가 초고액 자산가들의 선택도 받은 셈입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재평가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설문은 기대치일 뿐 실제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들의 시선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초고액 자산가 투자 전망 분석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미국이 한 것처럼 우리도 대만에 하자. 관련 게시물 조회수가 5억 뷰를 넘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냈어요.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라 중국 공격 가능성 대비해야 한다. 근데 이게 왜 한국 반도체 이야기가 될까요? 대만이 왜 중요한지부터 볼게요.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60%를 담당합니다. 첨단 반도체로 좁히면 90%예요. TSMC 하나가
애플, 엔비디아, AMD 칩을 다 만들어요. 만약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AI 서버 다 멈춰요. 그래서 대만 리스크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문제예요. 근데 한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시안 공장, 여기서 낸드 플래시 37%를 생산합니다. 누적 투자금만 25억 8천 달러, 한화로 33조 원이에요.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해요. 우시 공장 D램 40%를 만들어요. 미국은 지금 중국 반도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낀 게 한국 기업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정부가 VEU를 철회했어요. VEU가 뭐냐면요. 미국산 장비를 허가 없이 중국 공장에 들여올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연간 허가제로 바뀌어서 당장은 공장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가능해요. 생산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안 됩니다. 1년마다 허가 갱신해야 하고요. 미중 관계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SK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은 명확해요. 중국 줄이고 국내 늘린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공장 수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중국 비유동 자산이 15조에서 10조로 줄었습니다. 대신 평택 4공장에 D램 투자 중이고요. 2026년 낸드 투자도 국내에서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시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 중입니다. 대신 이천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도 시작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공장 운영 불확실성, 대만 리스크까지. 근데 반대로 보면요. 중국 내 생산 확대가 막히면 글로벌 공급이 타이트해집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만에 문제 생기면 삼성 파운드리가 반사이익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위기 속의 기회예요.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대만 리스크가 부각됐고 한국 반도체는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삼성과 SK는 중국에서 빠지고 있어요.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제 시작입니다.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CES 2026 현장에서 AI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자율주행 AI와 차세대 슈퍼칩을 동시에 공개하며 시장 장악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경쟁사들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젠슨 황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자율주행 AI 모델 알파 마요였습니다. 기존 자율주행과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요. 웨이모나 테슬라가 반복 학습에 의존한다면 알파마요는 단계별 사고와 추론으로 돌발 상황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공이 도로로 굴러오면 아이가 따라올 가능성을 추론해 멈추는 식이죠. 황 CEO는 이를 피지컬 AI의 챗 GPT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올봄 메르세데스 벤츠에 먼저 탑재되고 3년 뒤엔 전 세계 레벨 4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구상입니다. 자율주행 발표 직후 황 CEO는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CPU 베라 36개와 GPU 루빈 102개로 구성된 괴물급 칩인데요. 블랙웰 대비 추론 성능은 5배, 비용은 10분의 1로 떨어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냉각 방식입니다. 45도 뜨거운 물로도 냉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는데요.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최대 난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해법까지 제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독주를 두고 볼 경쟁사들은 아니었습니다. AMD 리사술 CEO가 같은 날 맞불 행사를 열었는데요. 차세대 AI 가속기 헬리오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헬리오스는 차세대 GPU MI45510 2개와 CPU 베니스 18개로 구성됐습니다. 리사수는 무게가 3.2톤에 달한다며 베라 루빈보다 거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세계 최고 AI 렉, 단순한 서버가 아닌 괴물이라고 자신했습니다. AMD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I PC 칩 라이젠 400 시리즈와 개발자용 미니 PC까지 쏟아냈는데요. 자동차와 산업용 기기를 위한 임베디드 칩도 공개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리사수가 오픈 AI 창업자 블루 오리진 부사장과 무대를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젠슨 황의 10시간 30분 동무대와 대조적으로 연대를 과시하며 생태계 확장을 강조했죠. 반도체 전쟁은 메모리 진영으로도 번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6단 HBM4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12단 대비 용량과 속도를 크게 높인 제품입니다. 엔비디아의 깐부답게 최신 GPU 모듈과 함께 전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용히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공개 전시보다는 비공개 부스에서 턴키 솔루션 마케팅에 집중했는데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며 엔비디아와 AMD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퀄컴도 가세했습니다. 차세대 PC 플랫폼 스냅드래곤 X2 플러스를 공개하며 AI PC 시장 확대에 나섰는데요. 성능은 35% 높이고 전력은 43% 줄인 효율형 칩입니다. 이번 CES가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칩 성능 싸움이 아니라 생태계 전쟁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초격차 기술로, AMD는 연대로, 한국 기업들은 턴키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모두가 효율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성능만큼이나 전력 소비와 냉각이 중요해진 시대죠. 베라 루빈의 순행식 냉각이나 퀄컴의 저전력 설계가 바로 이런 흐름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3년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약속한 2028년 레벨 4 자율주행, AMD의 생태계 확장,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차세대 HBM 양산이 모두 이 시기슈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CES 2026은 AI 반도체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선두와 추격하는 추격자들의 경쟁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앞으로가 더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황제 젠슨 황. 이 남자가 이번엔 자동차를 삼키려 합니다. CES 2026. 젠슨 황이 무대에서 터뜨린 한마디. 엔비디아와 벤츠가 만든 자율주행차가 올해 도로를 달린다. 미국은 1분기, 유럽은 2분기, 아시아는 하반기 출시. 엔비디아 기술이 양산차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면 테슬라도 하고 웨이모도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 기존 방식은 규칙 기반입니다. 수백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상황별 대응을 외우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 보는 상황에서 막힌다는 겁니다. 테슬라 FSD 사고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죠.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다릅니다. 사람처럼 추론을 합니다. 도로에 공이 굴러오면 아이가 따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멈춥니다. 젠슨 왕은 이걸 피지컬 AI의 챗 GPT라고 불렀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벤츠가 차를 만들고 엔비디아가 두뇌를 넣는데요. 소프트웨어 구독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눕니다. 차 팔고 끝이 아니라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30년엔 수천조 원까지 커진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AI 칩 팔아서 번 돈에 자율주행 구독료까지 더해지는 거죠. 실제로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CES 당일 S&P 500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마이크론은 하루 만에 10% 급등했습니다. 젠슨 왕이 우리가 HBM4의 유일한 고객이라고 말한 직후예요.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들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젠슨 왕은 그래픽카드에서 시작해서 AI 반도체를 독점했고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를 냈고 이젠 자율주행입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장악하는 방식이에요. 그 안에서 개발자들이 움직이고 완성차 업체들이 줄을 서고 수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 자율주행 시장마저 엔비디아 천하가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은 오히려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오늘은 그 복잡한 사정을 풀어보겠습니다. 1월 7일 코스피는 4,5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8% 가까이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4,611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규칙에 있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는 최대 19.4%인데요. 현재 비중이 이미 17.4%에 육박해서 추가 매수 여력이 2%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상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구조라서 상승장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인데요.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20%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중 국내 주식이 78% 수익을 내며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요. 해외 주식 25%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국 증시 전망은 밝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조선 방산 원자력 업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코스피 강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CLSA는 코스피 PBR이 신흥국 평균 1.9배보다 여전히 저평가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긍정적 요인이 겹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매도에 나서면 시장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은 약 3조 원을 순매수한 반면 연기금은 4,500억 원 이상을 순매도 중인데요. 투자 주체 간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규정 때문에 상승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하고요. 그러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상승장에서 처음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하락장 대응용이었던 도구를 꺼내든 셈인데요. 5월 기금운용위에서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도 투자 지침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선택이 증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창 보셨나요? 코스피 5,000포인트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 이틀 만에 2.8조 원을 쓸어 담으며 역대급 불장을 만들고 있는데 대체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던 코스피가 새해 벽두부터 4,400선을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총 800조 원, SK하이닉스가 5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그야말로 반도체 천하가 됐는데요. 두 종목이 전체 시장의 3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반도체가 가면 코스피가 간다는 공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상황이죠. 지금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개미도 기관도 아닌 바로 외국인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회복세가 뚜렷해지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앞다투어 목표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외국인 비중이 약 4년 만에 최고치인 36.67%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이때다 싶어 1.5조 원을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돈의 흐름을 결정지은 결정적 한 방은 바로 환율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우려해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이제는 원화 강세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여기에 AI 테마와 맞물린 원전, 방산 등 호실적 업종으로 돈이 번지면서 투자자 예탁금만 8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에 언제든 뛰어들겠다는 대기 자금이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는 뜻이죠. 결국 핵심은 반도체의 실적과 환율의 안정입니다. 증권가에선 이 흐름이면 1분기 내 5,000선 돌파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엔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말 반도체 소부장 업종을 집중 매수하며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조정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에만 105건의 지분 변동 공시가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신규 취득하거나 지분을 늘린 종목만 45개에 달합니다. 상당수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 코리아서키트, 테크윙, VM, 두산테스나, 해성DS 등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모두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기존 보유 종목도 지분을 늘렸습니다. 삼성전기는 9.91%에서 10.92%로, LG이노텍은 8.43%에서 9.46%로 확대됐는데요. 유진테크, ISC, 테스 등도 지분율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왜 소부장에 집중할까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AI용 고성능 반도체 확산으로 전공정뿐 아니라 테스트와 패키징 같은 후공정 중요도도 커지고 있는데요. 소부장 전반의 투자 논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지분을 줄였습니다. 이마트, 농심,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JYP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등에서 빠져나왔는데요.
대신 바이오와 방산기계 종목 일부는 신규로 담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재편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스는 SK하이닉스와 121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연간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협력사로 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DIT도 SK하이닉스와 212억 원어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약 18%에 달하는 큰 규모인데요. HBM 장비 전문 기업 IST도 23억 원, EST는 삼성전자와 76억 원 규모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공시당일 이들 기업의 주가는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황이 협력사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티그룹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SK하이닉스도 83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형주와 소부장주가 함께 뜨는 그림입니다. 다울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HBM 비중 확대와 출하량 증가,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체 시총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32.9%로 올라갔는데요. 이는 2020년 4월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4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만 2조 2천억 원, 삼성전자가 1조 4천억 원을 차지했는데요. 외국인 전체 순매수 규모인 3조 5천억 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반도체에 집중된 베팅이 확인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함께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판단인데요. 코스피 PER은 10배 수준으로 대만의 17배보다 낮습니다. 외국인은 대만 주식을 16억 달러 순매도하고 한국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도체 소부장 집중, 내수 업종은 축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황으로 협력사들도 수주가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5년여 만에 최대 비중으로 한국 주식을 담았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흐름이 뚜렷합니다. 증권사들도 1월 유망 종목으로 반도체 소재주를 꼽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한솔케미칼을, 유안타증권은 하나머트리얼즈를 추천했는데요. 하나증권은 테스와 VM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상반기 실적 증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지속 여부와 글로벌 경기 흐름이 관건인데요. 하지만 AI 투자가 견조하고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 기대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소부장까지 온기를 퍼뜨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계속 주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최근 투자자들의 시선이 하늘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의 기업이라 불리는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 우주 시대의 주인공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기업 하나를 넘어 우주 산업 전체의 가격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자산 운용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미국 ETF는 스페이스X의 비중을 10%까지 급격히 늘리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비상장 주식을 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XOVR 같은 ETF인데요. 창업가 정신이 강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이 펀드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상장되어 무섭게 성장 중인 로켓랩 같은 종목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발사체 기술을 내재화하며 주가가 6개월 만에 2배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찾고 있네요. 국내 시장에도 우주로 향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K방산과 우주산업을 묶은 ETF나 UAM 관련 상품들이 대표적인데요. 한국항공우주나 세트랙아이 같은 국내 강소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며 최근 1년 사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테크에 특화된 국내 상장 ETF들도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로켓랩을 포함한 미국 핵심 기업들을 담고 있어 환전 부담 없이도 우주 산업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주 산업이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 성장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나도 스페이스X 공모주 직접 받고 싶어 하며 청약 대행 서비스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미국 공모주를 직접 배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누구나 공평하게 주식을 나눠주는 균등 배정 제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은 장기 보유를 약속한 대형 기관들에게 먼저 돌아가는데요.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단 한 주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높은 환전 수수료와 환차손 위험은 물론이고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면 이자 비용만 고스란히 손해볼 수 있는데요. 배정 확률은 낮고 비용은 확실한 구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레딧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에게 배정되더라도 한국의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차례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지 브로커들의 중개 실적도 대형 우량주보다는 하위 시장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결국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검증된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청약의 위험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산업 전반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분산 투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막 점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리한 직접 투자보다는 긴 호흡으로 관련 생태계에 투자하는 여유가 필요한 때인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수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열린 지 겨우 5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가 4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불과 며칠 전까지 상장 폐지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코스닥 상장사 인베니아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6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일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과 13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연 매출의 60%가 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1월 2일 상한가, 3일은 휴장, 5일 상한가, 6일 상한가, 7일도 8일도 상한가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종가는 1,193원이었는데요. 1월 8일에는 4,41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무려 27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급등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상장 폐지 요건 강화인데요.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 기준은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쉽게 말해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관리 종목이 된 후에도 90일 안에 시총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베니아의 시총은 지난해 말 기준 69억 원이었습니다. 새 기준인 15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상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급 계약 공시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이 256억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상폐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인베니아는 범 LG가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구동범 대표이사가 구자준 전 LIG 손해보험 회장의 장남이기 때문인데요. 재계에서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다만 실적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65억 원에 그쳤고요. 영업손실은 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적자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인베니아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대형 공급 계약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둘째, 올해부터 시행된 상폐 요건 강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시총 150억 원 미만이 30거래일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데요. 주가 급등으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셋째, 여전히 실적은 적자 상태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실적 개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패 직전에서 벗어난 인베니아, 중국 계약이 실적으로 이어질지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월스트리트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난 날이죠. 60년간 그가 일궈낸 성과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버핏이 버크셔를 인수한 1965년부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무려 610만 %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수익률은 4만 6천 %였는데요. 버핏의 성과가 132배나 높은 셈입니다. 버크셔는 보험사부터 아이스크림 업체까지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며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현금 자산만 552조 원, 주식 자산은 410조 원에 달했죠. 애플, 포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주요 보유 종목이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을 상징하는 첫 번째 명언이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손실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00만 원을 투자해 50% 손실을 보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가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죠. 손실을 회복하는 건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버핏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기 수익을 쫓기보다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버핏은 어떻게 투자했을까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뜯어보고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고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했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1988년 버핏이 남긴 이 말은 가치 투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면 영원히 보유하라는 거죠. 버핏은 1988년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뛰어난 경영진이 이끄는 뛰어난 기업의 지분을 가질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단기 매매와 정반대 접근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서둘러 팔고 떨어지면 붙잡고 있습니다. 버핏은 그 반대였죠. 진짜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코카콜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버핏은 1988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30년이 넘도록 단 한 주로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만으로도 연간 7억 달러 이상을 받았죠. 버핏의 성공 비결은 결국 인내였습니다. 시장의 소음을 무시하고 좋은 기업을 찾아 오래 보유하는 것. 복리의 마법이 시간과 함께 작용했던 거죠. 그렇다면 버핏의 명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손실을 피하는 것이 수익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단기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진짜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넷째, 좋은 기업을 찾으면 오래 보유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버핏 철학의 핵심이죠. 현재 버핏의 자산은 약 217조 원으로 세계 12부자입니다. 60년간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죠.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그의 명언들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60년간 증명된 원칙이기도 하죠.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버핏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미래에셋그룹 시가총액이 1년 만에 3배나 뛰었습니다. 18조 원을 돌파하며 그룹 순위도 26위에서 17위로 급상승했는데요. 롯데와 CJ를 제치고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배경,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급증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1년 새 주가가 249% 폭등하며 그룹 전체 시총의 90%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4조 7천억 원에서 15조 8천억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힙니다. 거래대금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데다 종합투자계좌 사업 인가로 자금 운용 여력까지 확대됐죠. 상법 개정 수혜까지 더해지며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3,670억 원을 주주에게 돌려줬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투자인데요. 2022년 미래에셋증권이 투자한 이 회사가 올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투자 자산 가치를 끌어올렸고 이게 그대로 실적과 주가에 반영됐죠. 시장은 숨은 보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만이 아닙니다. 미래에셋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에도 투자했고요. 세계 1위 드론 제조사 DJI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혁신 기업 투자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스페이스X 기대감에 1년 새 주가가 3배 넘게 뛰었고요. 저 PBR 종목이던 미래에셋 성명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행보인데요. 시장은 이를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강점은 양쪽 날개를 갖췄다는 겁니다. 전통금융에서는 수수료와 IMA 사업으로, 투자금융에서는 혁신기업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내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입니다. 증권과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자산가치 재평가 과정에서 더 오를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스페이스X 상장이 현실화되면 또 한 번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요. 혁신기업 투자는 높은 수익만큼 불확실성도 크죠. 상법 개정도 아직 진행 중이라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1년 새 3배 오른 주가가 과열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실적 개선과 자산 재평가라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약진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증시 화랑이라는 외부 환경을 잘 활용했고 혁신기업 투자라는 내부 역량을 키웠죠. 두 가지가 맞물리며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가상자산 시장 확대, IMA 본격화 등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카드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에셋의 진짜 위상이 결정될 겁니다. 1년 만에 시총 3배, 순위 9계단 상승, 미래에셋 그룹의 질주를 지켜봤습니다. 전통금융과 투자금융 두 엔진을 가동한 이 그룹이 어디까지 갈지 2026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의 회사 자산 99%를 올인한 미친 회사가 있어요. 진짜로요. 이름은 스트래티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 회사예요. 이 회사 회장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좀 미쳤어요. 좋은 의미로. 2020년부터 비트코인 사기 시작해서 지금 보유량이 67만 개예요. 약 91조 원어치. 전 세계 비트코인의 3.2%를 이 회사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상장사 중에 압도적 1위.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큰일 날 뻔했어요. 퇴출 위기였거든요. MSCI라고 들어보셨어요? 글로벌 주가 지수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펀드들이 자동으로 그 주식을 사요. 근데 MSCI가 자산의 50% 이상이 가상화폐인 회사는 지수에서 빼겠다고 한 거예요. 스트래티지 자산의 99%가 비트코인이에요. 딱 걸린 거죠. 이게 왜 문제냐? JP모건 변숙 보면요. 퇴출되면 약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간대요. 패시브 펀드라고 지수 따라서 자동으로 사고 파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지수에서 빠지면 걔네가 다 팔아버려요. 스트래티지 주가 폭락하고 그러면 비트코인 대량 매도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하고 연쇄작용이에요. 실제로 이 소식 나오고 스트래티지 주가가 60% 넘게 빠졌어요. 시장이 진짜 무서워한 거죠. 근데요, 1월 6일에 결과가 나왔어요. MSCI가 일단 안 뺀다고 발표한 거예요. 지수 잔류 확정. 이유가 뭐냐? 가상화폐를 단순 투자가 아니라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는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 의견 반영한 거죠. 발표 직후 스트래티지 주가 5% 넘게 급등했어요.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하고요.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했냐면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강력한 결과다라고 했어요. 승리 선언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JP모건이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스트래티지가 MSCI에 잔류하면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JP모건 2026년 비트코인 목표가가 15만에서 17만 달러예요. 지금 9만 달러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보는 거죠. 정리하면요. 비트코인 99% 올인한 미친 회사 스트래티지. 지수 퇴출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 기대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마이클 세일러의 미친 베팅, 일단은 성공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3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미국 기술 덕분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 기술의 정체는 뭘까요? 마두로를 잡은 건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팔란티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3년 피터 틸이 만든 회사입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로 유명하죠. 회사 이름이 특이한데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구슬, 팔란티르에서 따왔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름값 그대로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흩어진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핵심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고담은 군과 정보기관용입니다. 적을 추적하고 작전을 계획하죠. 파운드리는 기업용입니다. 공급망 관리, 수요 예측에 쓰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2011년 빈라덴 사살 작전, CIA가 팔란티어 고담을 사용했습니다. 파키스탄 은신처를 특정하는 데 기여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약했습니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고담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군 이동을 예측하고 포격 좌표를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참모 총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팔란티어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에서 성과를 낸 회사입니다. 이번 마두로 작전에서도 팔란티어가 있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팔란티어 고담과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결합. 마두로는 잡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위치를 수시로 바꿨고 미끼 호송대까지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 위성 수천 개가 감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보내왔죠. 팔란티어 고담은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위성 영상, 통신 감청, 첩보 정보, 모든 걸 융합했습니다. 결과는요? 몇 시간 만에 마두로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카라카스 외곽의 요새화된 건물이었죠. 상업용 위성 네트워크가 군사작전의 핵심 역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팔란티어를 볼까요? 티커는 PLTR,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미 국방부, CIA, FBI,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까지.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AI와 방산의 교집합입니다. 두 테마를 동시에 잡을 수 있죠. 둘째, 트럼프 2기입니다. 방산 예산 확대가 예상됩니다. 셋째, 이번 작전 성공입니다. 실적이 증명되면 계약이 늘어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고 정부 의존도가 크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온스당 4,420달러를 넘었죠. 중국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만 침공 명분을 얻었다. 전쟁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건 병력 수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이깁니다. 팔란티어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 머스크가 움직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표했어요. 베네수엘라에 스타링크를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하겠다. 2월 3일까지입니다. 활성 계정이든 비활성 계정이든 상관없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베네수엘라는 아직 스타링크 정식 서비스 지역도 아니에요. 홈페이지에는 출시 예정이라고 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무료로 푼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때문이에요. 지난 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주요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라주.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통신망도 마비됐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를 볼 수 없어요. 가족과 연락도 안 돼요. 병원, 은행, 모든 게 멈춥니다.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이에요.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에 나선 겁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2022년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통신망이 파괴됐습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자체 비용으로 무료 제공했죠. 결과는요?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의 핵심 인프라가 됐습니다. 드론 조종, 작전 통신, 민간 인터넷까지 전쟁터에서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 6월부터는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운영 비용을 지원받기 시작한 거죠. 스타링크,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스페이스X가 만든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구 저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띄웁니다. 그 위성들이 인터넷 신호를 쏴주는 거예요. 일반 인터넷은 기지국이 필요하잖아요. 기지국이 파괴되면 끝입니다. 근데 스타링크는 달라요. 위성이 하늘에 있으니까 지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지, 바다, 전쟁터에서 쓰이는 거예요. 현재 스타링크 위성은 수천 개가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베네수엘라 지원이 왜 중요할까요? 스타링크가 분쟁 지역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됐고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통신망이 파괴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인터넷, 그게 스타링크입니다. 우주기업이 전쟁터 필수 인프라가 되는 시대.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베네수엘라 통신망 복구에 투입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두 번째예요. 앞으로 또 어떤 곳에 쓰일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2026년) 새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임직원들 앞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려하던 위기 요인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인공지능 내재화를 통한 돌파구를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2026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을 매우 엄중하게 진단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가장 큰 버팀목은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체질 개선이라며 제품과 품질이 고객 앞에 떳떳한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AI 기술 내재화입니다. AI 역량을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호한 진단이었습니다.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룹 전략에 최적화된 자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 회장은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자동차와 로봇 같은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의 가치는 더 희소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와 자본, 제조 역량을 갖춘 현대차그룹에게 AI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실제 공장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로봇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설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직접 투입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아틀라스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양산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류 로봇 스트레치와 사족 보행 로봇 스팟도 그룹 내외부 현장에서 사용 데이터를 쌓으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즉 SDV 개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됩니다. 미래차 개발을 맡아온 포티투닷과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8년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병행하는데요. 장재훈 부회장은 SDV 전환은 그룹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완성도 제고와 차종 확대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창현 전 사장 공석 2구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습니다. 합작사 모셔널은 올해 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에 나섭니다. 실제 도로에서 사람 없이 운행되는 택시가 등장하는 거죠.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는 750만 8,300대입니다. 전년도 목표치보다 1.6% 늘린 규모인데요. 현대차는 아반떼와 투싼 풀체인지 등 신차로 판매 성장을 노리고 제네시스는 첫 대형 SUV GV90을 준비 중입니다. 기아는 북미 전용 SUV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와 신형 셀토스를 선보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판매 법인을 신설해 시장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기아는 313만 대를 팔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전체 판매는 727만 3,983대였습니다. 목표치 739만 대에는 약간 미달했지만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여건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리해보면 현대차 그룹의 2026년 전략은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AI 기술 내재화를 통한 체질 개선. 둘째, 로보틱스와 SDV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확장. 셋째, 750만 대 판매를 통한 시장 지위 공고화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산업 변화가 큰 만큼 우리에겐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데요.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제조 공정, 자율주행, 로봇 운용에서 쌓이는 실제 데이터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AI로 전환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현대차 그룹은 전통 제조업에서 AI 기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도전이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하루 만에 13% 올랐어요. 아니 이게 삼전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현대차가요. 35만 원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현대차만 오른 게 아니에요. 현대오토에버 26% 폭등, 현대글로비스 16%, 현대모비스 7%, 그룹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뭘 발표했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답은 CES에 있었어요. 현대차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봇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은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키 1.9m, 몸무게 90kg, 저보다 커요. 근데 50kg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요. 등 뒤로 다리 꺾으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손에는 촉각 센서가 달려 있어서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고요. 제일 무서운 건 학습 속도예요. 웬만한 작업은 하루 만에 배워요. 배터리 떨어지면 알아서 충전하러 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현대차가 구글이랑 손잡았어요. 구글 딥마인드 아시죠? 거기서 만든 AI 제미나이가 로봇 두뇌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현대차, 머리는 구글. 이 조합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현대차였을까요? 증권사 분석이 재밌어요. 구글 입장에서 로봇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자기네 공장에서 바로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대요. 그게 딱 현대차였던 거죠. 실제로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 투입합니다. 그리고 연간 3만 대 양산한다고 발표했어요. 테슬라 옵티머스랑 정면 승부 선언한 거예요. 아참, 정의선 회장이 CES에서 젠슨 황도 만났어요. 비공개 회동. 현대차 이미 엔비디아랑 파트너십 맺은 상태거든요. 뭔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증권사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 올렸어요. 이유가 뭐냐? 이제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지컬 AI 선도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자동차 가치에 로봇 사업 가치까지 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요. 아틀라스 로봇 공개, 구글이랑 손잡고 3만 대 양산 산업. 이게 한꺼번에 터지니까 사람이 이거 현대차 다시 봐야겠는데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변신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죽스에서 계속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CES.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로봇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전자가 각각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집안일을 대신하는 로봇,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먼저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기존 유압식에서 완전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무게는 줄고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아틀라스는 무대에 누워있다가 다리를 등 뒤로 꺾어 일어서는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걷는 모습은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였는데요. 참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능도 놀랍습니다. 최대 5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고 손을 뻗으면 2.3m 높이까지 닿는데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손에는 예민한 촉각 센서가 달려 있어서 문을 열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물건도 집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하루 안에 학습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교체까지 한다고 하네요.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부품 서열 작업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는 이를 슈퍼휴먼이라고 불렀는데요. 인간보다 강력하고 인간보다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건설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파트너십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엔비디아에 이어 이번에 구글 딥마인드와 손을 잡았는데요. 딥마인드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아틀라스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재원 현대차 그룹 부회장은 속도보다 기술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자체 개발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류재철 CEO가 연설하는 도중 클로이드가 목소리 톤을 분석해 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물을 건네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클로이드의 진가는 빨래 개는 동작에서 드러났습니다. 수건 가장자리를 정확히 잡아 반으로 접고 다시 2번 더 접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는데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LG전자가 제시한 개념은 제로 레이버 홈, 즉 가사노동이 없는 집입니다. 클로이드가 냉장고나 오븐에 다가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식으로 스마트 가전과 연동되는 구조인데요. 정리하면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공장형 휴머노이드입니다. 50kg을 들고 극한 환경에서 일하며 2028년부터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됩니다. 구글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AI 두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의 클로이드는 가정형 로봇입니다. 빨래 개기, 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대신하고 스마트 가전과 연동되는데요.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해 먼저 행동하는 공감지능이 핵심입니다. 두 회사 모두 강조한 건 행동하는 AI였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 이것이 2026년 CES가 보여준 피지컬 AI 시대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그 첫걸음은 확실히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ADC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주식시장이나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요. 쉽게 말해 암세포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항암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바이오의 양대 산맥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이 기술을 들고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그것도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놓고 말이죠. 과연 누가 이 거대한 판의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전쟁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방광암 치료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파드셉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지난 30년 동안 꼼짝도 않던 방광암 치료의 표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괴물 같은 존재예요. 기존 치료법보다 환자의 생존 기간을 2배나 늘려놨거든요. 덕분에 매출이 1년 만에 30배나 뛰면서 작년에만 2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10조 원까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과 셀트리온이 바로 이 파드셉이 장악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미 1등이 있는데 왜 뛰어드냐고요? 알고 보니 이 천하의 파드셉도 약점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 몸의 피부 조직에도 암세포와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약을 맞으면 탈모라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환자 10명 중 1명은 아예 약이 듣지 않고 2년쯤 지나면 절반은 내성이 생겨버리죠. 지금 삼성과 셀트리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파드셉보다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은 적은 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이죠. 1등보다 더 나은 2등이 되어 시장을 뺏어오겠다는 건데 양쪽의 기술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은 암세포 공격력을 2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넣었고 셀트리온은 내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이미 임상 1상에 착수해 속도전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신약 하나 만든다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과 셀트리온이 카피약,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짜 신약 개발사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시험대거든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파드셉을 만든 시젠이라는 회사를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무려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입니다. 그만큼 ADC 기술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여기에 국내 ADC 강자인 리가 캔바이오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기업들끼리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약 허가를 받기까지는 험난한 임상 과정이 남았지만 만약 여기서 승기를 잡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글로벌 빅 파마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방광암 치료의 세대 교체,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한국바이오의 무서운 추격. 과연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중 누가 먼저 포스트 파드셉의 깃발을 꽂을까요? 앞으로 K바이오의 운명을 가를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사가 무서워서 혹은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엄청난 소식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1월 10일경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세계 최초로 출시합니다. 이제 매주 주사를 맞지 않고 매일 알약 하나면 되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초기 용량 기준 한 달에 $149,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 정도인데요. 이는 미국 내 주요 비만 치료제 중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주사기보다 알약을 만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라네요. 덴마크 본사에서는 이번 출시를 두고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살을 빼는 것에서 뺀 살을 유지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영향이 큰 만성질환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잠깐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고혈압 약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 주사를 맞는 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감량 초기에는 효과가 빠른 주사를 쓰더라도 유지 단계에서는 간편한 알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필립 높 최고 의학 책임자는 주사와 알약의 약물 노출 효과가 같다는 임상 근거가 있다고 밝혔어요. 즉, 환자와 의사가 상황에 맞춰 제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 비만 환자 중 실제 약물 치료를 받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꺼려지는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빈틈을 저렴하고 먹기 편한 경구형 치료제가 메우게 될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엔 1,3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용량보다 3배 더 강력한 고용량 제형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먹는 것도 귀찮은 분들을 위해 한 달에 딱 한 번만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결국 비만 치료는 얼마나 많이 빼느냐의 경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요요 없이 유지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위고비 알약이 미국에서 월 $149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됩니다. 주사제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죠. 둘째, 이제 비만 치료의 핵심은 감량 이후의 장기 유지입니다. 먹는 약은 꾸준한 복용을 도와 요요 현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셋째, 앞으로 고용량 알약부터 월 1회 투여제까지 치료 옵션은 계속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비만 정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먹는 비만약의 등장, 여러분의 다이어트 계획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옵션,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 살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들여 집 알아보고 가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 안 팔래, 돈 2배로 돌려줄게 라며 뒤통수를 치는 일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이 혼란의 시작은 정부가 내놓은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성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보통 3주에서 4주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달 남짓한 시간의 공백이 매수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기다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집주인들이 돌변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뛰고 있기 때문이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허가를 기다리는 한 달 사이에 옆집이 내가 판 가격보다 1억 원 더 비싸게 팔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배액 배상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가계압금 3천만 원에 3천만 원 더 얹어서 6천만 원 돌려줄 테니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3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집값이 1억 원 올랐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이나 이득인 셈이죠. 현장에서는 지금 이 배액 배상을 막으려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성동구나 강북 지역에서는 계약 파기를 방지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약정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물어주기엔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중도금 밀당입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입금되면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깼을 때 배액 배상만으로 끝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는 하루라도 빨리 중도금을 넣으려 하고 매도자는 중도금은 잔금 치르기 전날에나 받겠다며 입금을 거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북구의 한 매수자는 계약 2달 만에 집값이 2억 원이나 뛰는 걸 지켜보며 중도금 빨리 안 넣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매도자 우위 시정이 더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집을 팔 사람은 느긋하고 살 사람은 불안에 떨며 제발 계약 파기만 말아달라고 비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파격적인 변화가 찾아올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직도 군부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이 부지들을 주택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달 중순 발표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에요. 도심 군부대를 축소하거나 이전해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공군부대예요. 현재 부대가 쓰는 땅의 75%를 주거 상업지로 개발합니다. 금천구와 국토부는 용적률 500%를 적용해 무려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공간혁신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용적률 제한도 풀립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수도방위사령부 산하부대고 이전 대상입니다. 한강이 바로 보이는 자리에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돼요. 마포구청장은 주민 1만 4천 명의 서명을 모아 부대 이전 민원을 제출했어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후보지가 속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박달동에는 328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부대가 있는데요. 탄약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박달 스마트시티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천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안양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의왕시 내손동의 호계 예비군 훈련장도 이전 논의 중이에요. 이곳은 아파트 단지와 바로 붙어 있어서 사격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전되면 2천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필 군부대일까요? 핵심은 갈등 최소화에 있습니다. 군부대는 지자체가 오랫동안 이전을 요구해온 곳이에요. 정부가 주택을 짓겠다고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도 없어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민간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반면 다른 공공부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용산정비창은 주택 vs 업무지구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수년째 갈등 중이에요. 발표만 하고 삽도 못 든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3천 가구 공급 계획이었지만 강남구의 반대로 800가구로 축소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아직도 방향을 못 정한 상태예요. 군부대 부지는 이런 마찰이 적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대만 나가면 되니까요. 개발 방향을 놓고 정부와 대립할 유인 자체가 없는 셈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천구 독산동에 4천 가구, 마포구 합정동에 한강변 주거단지가 추진돼요. 경기도에서는 안양과 의왕에서 수천 가구가 추가됩니다. 둘째, 군부대 부지는 지자체 갈등과 토지 보상 문제가 없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해요. 기존 공공부지 개발의 교착 상태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셋째, 실제 입주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려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달 중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은 가격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하루 사이 5% 가까이 뛰면서 온스당 75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은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3.49달러 오른 75.1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75.48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갱신했죠. 올 들어서만 무려 160% 상승한 겁니다. 이제 은의 시총은 4조 2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애플의 시총 4조 630억 달러를 1600억 달러나 앞질렀어요. 현재 가격에 추정 채굴량 175만 톤을 곱한 수치인데요. 금속 하나가 세계 최대 기업을 제쳤다는 게 실감 나시나요? 은이 이렇게 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 수요예요. 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자동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 소비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입니다. 올해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은 금보다 저렴하면서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으니 투자 수요가 폭발한 거죠. 최근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의 압박을 강화하면서 은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커질수록 실물 자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삭소뱅크의 올레 한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은 가격 급등은 현대 귀금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재평가로 기억될 것이라고요. 지난 10년간 화폐와 산업재 사이를 오가던 은이 드디어 두 정체성을 동시에 확립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 제약이에요. 은은 금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고 새로 채굴하는 양도 한계가 있거든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국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실물 은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버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한국귀금속보석거래소는 배송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렸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 삼성금거래소는 아예 실버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는 주문부터 수령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공지를 내걸었고요. 가격이 오르니 사려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데 물건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품귀 현상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처들이 물량을 확보하려 해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사려는 사람들은 한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 가격이 올해만 160% 올랐다는 건 금의 상승폭이나 비트코인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예요. 대체 자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셈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은이 재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은 더 이상 금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산업재로서의 가치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으면서 독자적인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국내에서는 당분간 실버바 구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내년 초까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이 애플을 넘어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자산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은 가격 급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너희 대학생이 비누 하나로 창업해서 K뷰티 시총 2위 찍은 거 알아? APR 얘긴데 이 회사 성장 스토리가 진짜 드라마 같거든? 시작은 2014년이야. 연세대 경영학과 김병윤 대표가 휴학하고 창업했어. 처음 만든 게 천연비누 매직스톤이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사용 전후 영상이 완전 터진 거야. 그게 바로 미디어 커머스의 시작이었어. 짧은 영상으로 바이럴 만들고 자사몰로 유입시키는 방식. 비누 하나 대박 나니까 브랜드를 막 늘렸어. 메디큐브, 널디, 포멘트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성장통이 왔어. 마케팅비 폭증에 재고 관리 실패로 적자까지 났거든. 보통 여기서 무너지잖아? 근데 김병훈 대표가 방향을 확 틀었어. 2021년에 뷰티 디바이스 AGR을 내놓은 거야. 집에서 피부과 관리하는 홈뷰티 기기. 이게 대박이 났어. 화장품보다 객단가가 높으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동시에 뛰었거든. 단순히 기기만 판 게 아니야. 자체 연구개발센터 세워서 핵심 기술을 내재화했어.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뷰티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지.
2024년 2월 드디어 코스피에 상장했어. 기업 가치 1조 원 넘는 유니콘으로. 그해 나온 부스터 프로는 출시하자마자 국내외에서 품절 대란이 났어. 근데 진짜 반전은 미국이야. 아마존에서 뷰티 디바이스 베스트셀러 찍었거든.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55%에서 올해 77%로 뛰었어. 미국 매출만 보면 작년 22%에서 올 3분기 32%야. 국내를 제치고 1위 시작이 된 거지. 3분기 실적이 어땠냐면 매출 3,712억에 영업이익 884억이야. 전년 대비 매출 113%, 영업이익은 225% 증가한 거야.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기대 이상 성과 내면서 미국 매출이 전분기 대비 42% 뛰었거든.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7만 5천 원으로 올렸어. 더 오른다는 거지. 외국인들 반응도 재밌어. K뷰티 상장사 14개 중에 외국인 비중 늘어난 데가 3곳뿐이야. 근데 APR은 14%에서 28%로 무려 14%포인트나 급증했어. 증가율 1위야.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외국인 비중이 오히려 줄었거든. 왕자가 바뀌고 있는 거야. 전통 강자에서 뷰티테크 신흥 강자로. 이제 APR이 뭘 하냐면 1월 CES 2026에 참가해. CES가 뭐냐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야. APR은 3년 연속 참가하는 거야. 2024년에 처음 갔는데 부스에 1,200명이 몰렸대.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로 부스 꾸민대.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같은 신제품 대거 전시하고 화장품도 같이 선보여. 제로 모공 패드, 랩핑 마스크 이런 거. APR 측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하겠다고 했어. K-뷰티테크 위상 높이겠다고. 정리하면 이래. 비누 하나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K-뷰티 시총 1위. 성공 비결은 3가지야. 첫째, D2C 전략으로 자사몰 중심 운영에서 마진 높였어. 둘째, 화장품에서 뷰티 디바이스로 빠르게 피벗했어. 트렌드 읽는 눈이 있었던 거지. 셋째, 국내 한계 느끼자마자 미국 시장 공략했어. 지금은 미국이 1위 시장이잖아. 대학생 창업자가 글로벌 뷰티테크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어. 오늘의 모험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 풀무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두부, 김치, 콩나물 이런 거죠. 근데요, 요즘 풀무원이 냉장고 팔고 에어프라이어 팔고 강아지 간식까지 팔고 있어요. 두부 회사가 왜 갑자기 가전을 팔까요? 일단 풀무원 상황을 봐야 해요. 매출은 연간 3조 원으로 꽤 큰데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돼요. 100원 팔면 2원 남는 거예요. 신선식품이 원래 마진이 적거든요. 거기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가구당 식료품 소비가 2016년 이후 최저래요.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풀무원이 이번 달 초에 조직을 확 바꿨어요. CEO 직속으로 미래사업 부문을 새로 만들었대요. 가전, 펫푸드, 푸드테크 이 3가지를 미래 먹거리로 밀겠다는 거예요. 가전 먼저 볼게요. 2021년에 에어프라이어 냈는데 출시 6개월 만에 1만 대 팔렸대요. 재밌는 건 풀무원 냉동만두 전용 자동조리 모드가 있어요. 자기네 식품이랑 연결시킨 거죠. 그 다음 김치 냉장고 음식물 처리기까지 냈어요. 조리, 보관, 처리, 주방 전체를 커버하게 된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가전 매출이 3년 연속 연 40% 넘게 성장 중이래요. 아직 비중은 1%대로 작지만요. 펫푸드도 재밌어요. 아미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두부로 만든 강아지 간식이 대박났어요. 2024년 하반기에 매출이 171% 늘었고 2025년 초에는 234%까지 올랐대요. 다이소 전국 1,500개 매장에도 입점했고요. 펫푸드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32년에는 21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해요. 물론 걱정도 있어요. 가전은 삼성, LG, 위니아가 꽉 잡고 있고 펫푸드도 글로벌 브랜드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풀무원이 노리는 건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1, 2인 가구용 소형 가전, 건강한 펫푸드 이쪽으로 차별화하려는 거죠. 풀무원 관계자도 펫푸드, 가전, 푸드테크에 힘을 실어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두부 팔던 회사가 냉장고 팔고 강아지 간식 팔고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꽤 재밌는 변화 아닌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